헌재가 이제 8차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을 단서로 9차 변론기일이 이제 내일인데 9차, 10차를 이제 급하게 잡으면서 10차에는 증인 3명이 나오게 돼 있고 내일은 증인이 없어요. 예. 네, 이제 그 헌재가 그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제 9차 기일에서 예정된 것은 서증조사 기일입니다. 즉 이제 양측에서 제출된 증거들 중에서 이제 증언을 통해서 검증이 되었거나 어떤 증명령에 부여됐던 증거 말고 이제 이른바 서증이라고 해서 양측이 각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제출했던 증거들의 증명력 예. 내지는 어떤 내용들을 양측이 주장하려고 한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절차가 이제 9차 기일에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10차 기일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증인 3명에 대한 추가 증인 신문을 통해서 이제 어떤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심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상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10차 변론으로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명의 증인, 그 장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실상 이번 변론에 처음 나오는 증인이고 그리고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조사에서도 그렇고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탄핵의 위법성에 손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좀 불리한 증언들을 해봤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렀어요. 여기서 이제 키가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불렀을 때 이른바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덕수 총리 입장은 명확하죠.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입장을 밝혔고요. 즉, 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당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뭐 동의하는 국민의원들이 없었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증거로 다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불렀을까? 이 일관된 진술을 좀이라도 깨보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단서로 볼 만한 사정이 이제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 이제 그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절차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증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대통령 측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한덕수 총리의 기본적으로 지금 불리하게 되어 있는 여러 진술들에 대해서 어떤 좀 신빙성을 흔들기 위한 그런 조치로 이해가 됩니다. 또한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기존의 국회나 뭐 다른 어떤 언론 매체상에서 밝혔던 입장과 달리 만약에 이제 헌재 증인으로 나와서 만약에 기존 입장과는 조금 다른 입장, 이를테면 비상계엄이 절차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만약에 진술을 한다면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영 변호사는 뭐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테고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3대 쟁점 중에 하나니까 사실상 국무회의에 대해서 한덕수 부총리는 시간도 절차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거든요. 법률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부서가 없었어요. 사인한 사람이 없고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다 그거는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법률적인 판단에도 이것을 국무회의가 성립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제 입장은 제대로 국무회의가 성립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무회의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절차가 다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제대로 정적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실제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심의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참석자들이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요. 특히 이제 거기에 출석을 했던 국민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심의가 아니었다라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법률적으로 보자면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 사안인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의원들을 체포하고 혹은 구금하는 과정을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느냐. 그리고 그 과정을 수행한 아랫사람들이 있었느냐. 이와 관련해서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또 한 번 증인석에 이제 쓰게 됩니다. 계엄이 58차례, 홍정원 이름은 31회. 이제 헌재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인데 그 연결고리로서 가장 단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취약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메모가 있고요. 홍정원 차장이 본인이 들었던 내용을 메모로 남겼기 때문에 이제 그 본인이 적었던 이 메모장이 이제 물증으로서 이제 체포 지시에 대한 그 증거로서 제출이 이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비단 탄핵 재판뿐만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증거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 측에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이 메모가 작성되는 경위, 과정 자체에
어떤 신빙성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메모가 없었다가 아니고 오염됐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뭐 국민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증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무결성 내지 완결성이 이제 요구가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이 메모 자체는 워낙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쪽이나 아니면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증거가 제대로 증명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의문을 갖는 것인데요. 사실은 당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메모가 갖는 증명력의 정도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 메모가 뭐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는 어떤 그 증언들이 계속 있거든요. 한 사람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려 했다는 사람들의 증언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메모의 존재 여부랑 상관없이 어쨌든 그 명령은 누군가로부터 내려지고 실행 직전까지 갔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설령 이 메모의 어떤 신빙성 내지 증명력이 다소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체포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나마도 이 고리가 가장 그래도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집착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물증 자체를 흔들어 놓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에 반대되는 증언들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체포 지시가 없었거나 혹은 대통령의 지시는 아니었다 이제 이런 정도의 주장을 하기 위한 이제 신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파고드는 부분이 이제 그 홍장원 전 차장이 어디서 메모를 했느냐, 뭐 CCTV 동선, 뭐 사무실에 있었느냐, 현장에 있었느냐 이 사안을 또 갑자기 들고 나왔는데 이것도 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홍장원 그 차장의 증언은 들었던 내용을 메모로 남겼고 예. 그리고 그 메모의 어떤 메모에 가피라거나 아니면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이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러면은 언제 어떤 경위로 그걸 듣고 작성했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따져본 것인데요. 말이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파고들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메모나 어떤 홍장원 차장의 진술을 믿을 것인지 여부는 이제 그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텐데 네. 어떤 그런 어떤 시차 내지는 어떤 장소적 불일치를 사유로 이 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어떤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실제로 그런 지시가 있었고 그러한 지시를 적은 것으로 볼 것인지는 사실은 이제 재판부의 판단일 텐데요. 네. 현재까지 재판부가 이 부분을 심리하는 과정을 보면 그런 약간의 어떤 오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을 전제로 이제 어떤 증인 신문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10차 기일에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세 번째 쟁점은 과연 국회 기능마비를 시도했는가? 그래서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한 번도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았던 인물인데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불출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소환, 뭐 구인 얘기까지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지금 아닐 것 같고 뭐 출석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하고 출석한다면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본인 형사 사건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른바 뭐 증언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지호 청장이 국회 봉쇄 지시에 대한 어떤 입장은 그간의 언론 보도나 그간의 검찰 진술 등을 통해서 이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통제 지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조지호 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면 어떤 기존 입장을 견제한 상태에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본인도 지금 형사 사건에 지금 연루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 어느 정도 사실대로 진술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습니다. 다만 앞서 건강상의 이유로 일단 불출석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 또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보석 청구를 해서 받아들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출석할지 여부는 일단 기일이 진행이 돼봐야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차 변론기일에서 또 다른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이제 오전에 형사재판과 관련된 실질적인 첫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 그날 바쁠 것 같아 못하니까 연기해줘 이런데